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세, 중견 제조업체에서 재무팀장을 하고 있는 박도연입니다. 2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20년 차에 고등학생 딸 하나 둔, 그저 그런 중년 아빠였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는 아내와 딸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제가 그리 평범하지만은 않은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재무팀장이라는 직업 특성상 숫자와 데이터를 다루는 일에 익숙했는데 그 습관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될 줄이야. 2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 지혜를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학부모의 총무로 활동하며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었나 봅니다. 2022년 9월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지혜가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린이 학부모의 정기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생하는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던 건 그날 밤 지혜가 늦게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보통 학부모의 모임은 2에 3시간이면 끝나는데 그날은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지혜에게 늦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모임 후에 몇 명이 더 이야기할 게 있어서 카페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예린이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예린이는 엄마가 학부모의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친구들한테 들어보니 그날은 모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예린이가 잘못 들었거나 제가 날짜를 헷갈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지혜가 학부모의 모임이라고 나가는 날에 예린이 친구들은 그런 모임이 없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재무팀장다운 분석 습관이 발동했어요. 지혜의 외출 패턴을 메모하기 시작했거든요. 날짜, 시간, 이유, 귀가 시간까지 꼼꼼히 적어뒀습니다. 10월 들어 더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지혜가 핸드폰에 잠금 패턴을 설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둔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핸드폰을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본인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가져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지혜의 차량 주행거리였어요. 제가 매달 차량 관리를 하다 보니 주행거리를 체크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지혜가 학부모의 모임이라고 나간 날들의 주행거리를 계산해보니 왕복 100km가 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예린이 학교까지는 왕복 20km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먼 거리를 다녀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재무팀장으로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11월에 들어서면서 저는 본격적인 관찰에 들어갔습니다. 재무 분석을 하듯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먼저 지혜의 행동 패턴을 정리해봤습니다. 학부모의 모임이라는 핑계로 나가는 요일은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이었어요. 시간은 대부분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외출해서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한 건 지혜의 외모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동네 마트 갈 때도 대충 입고 나갔는데 학부모의 모임이라고 나갈 때는 화장을 완전히 새로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더라고요. 특히 향수를 뿌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는 향수를 거의 안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핸드폰 사용 패턴이었어요. 예전에는 저녁 시간에 가족과 함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화면을 제가 못 보게 각도를 조절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지혜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우연히 지혜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왔어요. 화면에 떠오른 발신자 이름이 성민 오빠였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지혜가 성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것도 오빠라는 호칭을 쓰는 걸 보니 나이가 비슷하거나 연상인 남자인 것 같았어요. 메시지 내용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지혜가 외출하는 날에 맞춰서 일찍 퇴근했어요. 회사에서 연차를 내고 지혜의 동선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미행은 11월 15일 화요일이었어요. 지혜가 오후 2시 30분에 집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지혜는 예린이 학교 방향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향했어요. 시내 중심가 쪽으로 가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강남역 근처의 고급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제가 주차할 곳을 찾는 동안 지혜는 이미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어요. 30분 정도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커피숍을 확인해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혜가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고 체격이 꽤 좋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걸 보니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명확히 나오도록 여러 장 촬영했습니다. 3시간 후 두 사람이 커피숍에서 나왔어요. 남자가 지혜의 허리에 손을 올리며 주차장까지 동행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학부모회 모임이 어땠는지 물어보니 지혜는 태연하게 오늘은 진학 상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걸. 확신이 선 이후 저는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확실하고 법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회사 법무팀 부장과 친한 사이였는데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부장은 사설 탐정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2020년에 탐정업이 합법화된 후로 전문성이 많이 향상됐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12월 첫째 주에 강남에 있는 한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15년 경력의 박 실장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박 실장은 제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학부모회를 핑계로 한불륜 사건이 요즘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40대 중반 주부들이 자아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박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학부모회는 기혼자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완벽한 핑계라는 거였어요. 아이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어서 가족들도 의심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사해드릴 수 있다고 해서 맡겼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니 전문가답게 바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은 일주일에 600만 원이었어요.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2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받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성민, 52세, 건설회사 현장 소장, 결혼 18년 차에 부인과 고등학생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수준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성민은 학부모회에서 소문난 인물이었어요. 요리 잘하고 사진 잘 찍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완벽한 아빠로 통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최소 3명의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증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 실장은 전형적인 학부모의 헌터라고 표현했습니다. 외롭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기혼 여성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요리해주고 상담해주면서 접근하는 수법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 아내가 그런 놈의 사냥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게 참을 수 없었거든요. 박 실장은 제 아내가 몇 번째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에도 한 명 있었는데 그때는 그 집 남편이 이사를 가면서 조용히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GPS 추적은 불법이니까 직접 미행으로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2주간의 조사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화요일 오후 2시 강남 호텔 커피숍에서 2시간 밀담. 테이블에 앉아 손을 맞잡고 이야기하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어깨동무하는 사진. 토요일 오후에는 이성민의 차로 경기도 어느 카페로 드라이브를 갔고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각각의 사진에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기에 충분한 자료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건넨 USB에는 이성민의 차량에 설치된 소형 녹음기에서 나온 대화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 녹음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USB에 담긴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저는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성민이 지혜에게 제가 그녀의 매력을 제대로 못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지혜가 대답하는 것도 들렸어요. 이성민은 자신은 다르다며 지혜의 매력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그 사람만 있으면 정말 살 것 같다고, 이런 기분은 처음이라고 답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제가 말이 없다고 해서 무관심한 남편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대화도 있었습니다. 이성민이 진짜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지혜는 예린이가 있다고 망설이더니 이성민은 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혜의 인생도 중요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러자 지혜가 저에게 어떻게 말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성민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저희 사이를 제가 눈치챈 것 같기도 하다면서요. 저를 눈치챘다고? 그럼 지금까지 저를 바보로 만들면서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였나요? 하지만 녹음 파일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이성민이 저와는 언제부터 안 좋았냐고 물어보니까 지혜는 결혼 초기부터라고 답하더라고요. 로맨틱한 게 전혀 없고 생일도 안 챙기고 기념일도 기억 못 한다면서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 같다고 했습니다.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20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야근하면서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기계였다는 거였어요? 이성민이 그래도 20년이나 같이 살았다고 하니까 지혜는 의무감으로 산 거라고 답하더라고요. 사랑이었다면 진작에 끝났을 거라면서요. 의무감으로 살았다고? 제가 지혜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의무감이었다고? 박 실장이 준 자료에는 이성민과 지혜가 함께 다닌 장소들의 목록도 있었어요. 미술관, 콘서트홀, 고급 레스토랑, 펜션까지. 마치 신혼부부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이성민과 지혜가 강원도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낸 기록이었습니다. 펜션 예약 내역,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날 지혜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회사 법무팀 부장에게 보였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인지 검토해달라고 했어요. 부장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완벽하다는 거였어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100% 이기고 상간자 소송에서도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 20년 결혼 생활을 우롱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정리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파일까지 만들었습니다. 재무팀장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 모든 걸 지혜 앞에 털어놓고 끝을 내느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행동하느냐.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실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20년을 바보로 살았다면 마지막만큼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내고 싶었어요. 차가운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월, 저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어요. 회사 법무팀 부장이 추천해준 김 변호사였는데 15년간 가사 사건만 전문으로 해온 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사진, 녹음 파일, 위치 기록, 펜션 예약 내역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는 처음 본다면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 불륜까지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서 법원에서도 중하게 처벌할 것 같다고 했어요. 김 변호사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상간자 소송부터 진행해서 이성민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이혼 소송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상간자 소송의 경우 위자료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이성민이 상습불륜범이라는 점과 학부모회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이 가중 처벌 사유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혜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니까 5,050이 아니라 6,040 정도로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어요. 변호사비는 착수금 300만 원에 성공보수 10%였습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대로 된 복수를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였어요. 2월에 들어서 김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소장에는 이성민과 지혜의 불륜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첫 만남부터 펜션에서의 하룻밤까지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넣었어요. 이성민이 지혜를 유혹하는 과정과 두 사람이 저를 바보 취급하는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3월 첫째 주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성민의 직장인 건설회사에도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이성민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법정에서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20년을 바보로 산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성민의 변호사가 위자료 1천만 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김 변호사도 법정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4월에 들어서면서 지혜도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제가 평소보다 차가워진 것도 있었고 이성민 쪽에서 뭔가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었고요.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요즘 제가 너무 차갑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법정에서 모든 걸 정리한 후에 지혜와 대화하고 싶었어요. 5월에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성민과 그의 변호사가 출석했는데 저희가 제출한 증거를 보고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재판장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됐을 때 이성민은 고개를 푸덕 숙이고 있었어요. 6개월 전 호텔에서 제 아내와 팔짱을 끼고 걸었던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번 판결로 상담업계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불륜에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제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그때 확신했어요. 5월 말 1차 재판에서 승기를 잡은 후 저는 지혜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예린이가 학교에서 야자를 하는 날이었어요. 지혜와 둘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혜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모든 증거 자료를 거실 테이블 위에 정리해뒀어요. 사진들, 녹음 파일 내용 정리본, 법원 서류까지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지혜가 밤 8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학부모의 모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거실에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 자료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이성민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고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6개월 동안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지혜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어요. 그냥 학부모의 동료일 뿐이라고,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녹음 파일 내용을 하나씩 읽어주자 지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울면서 시인하더라고요. 지혜는 미안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성민이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했다면서 갱년기로 힘들 때 저는 무관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제가 무관심했다고? 제가 말이 없는 건 신중한 성격 때문이었는데 그걸 무관심으로 해석했다는 거였습니다. 지혜가 용서해달라고 이성민과는 끝내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상태였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저는 지혜에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진행할 거라고 통보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20년 결혼 생활이 의무감이었다면 이제 그 의무에서 서로 해방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예린이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예린이와도 대화했어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린이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사실 엄마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고 했어요. 예린이는 저와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아빠가 더 믿음직하다고 하더라고요. 6월에 들어서면서 상간자 소송이 2차 재판이 열렸어요. 이성민 측에서는 여전히 합의를 원했지만 저는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이성민을 직접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6개월 전에는 제 아내와 당당하게 데이트를 즐기던 사람이 이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재판장이 최종 변론을 마무리했을 때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7월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2023년 7월 15일 상간자 소송 최종 판결일이었습니다. 법정에는 저와 김 변호사 그리고 이성민과 그의 변호사가 출석했어요. 6개월간의 기나긴 법정 공방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비록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판결을 듣는 순간은 긴장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피고 이성민의 행위는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학부모애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했고 상습적으로 다른 기혼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점이 중하게 고려됐다고 하더라고요.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어요. 상습성과 학부모의 지위 남용이 가중 처벌 사유가 된 거였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이성민은 고개를 푸덕 숙이고 있었어요. 6개월 전 호텔에서 제 아내와 팔짱을 끼고 걸었던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번 판결로 학부모의 불륜에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제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8월에는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지혜 측에서는 합의 이혼을 원했지만 저는 조정을 통한 이혼을 고집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끝내고 싶었거든요. 이혼 소송은 상간자 소송보다 간단했어요. 지혜의 불륜이 이미 법정에서 인정된 상태였고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었거든요.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유리했습니다. 집과 예금 대부분이 제 명의였고 지혜의 유책 사유가 명확한 상황에서 5,050 분할을 주장할 수도 없었어요. 최종적으로 재산의 65%를 제가 가져가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양육권은 예린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제가 가져가기로 했고요. 9월 말 이혼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난 순간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도 있었어요. 이성민이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학부모회에서도 이성민은 완전히 퇴출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거였습니다. 지혜는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예린이와의 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10월 어느 날 이성민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사과문이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바로 버렸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20년 결혼 생활을 파탄낸 것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했습니다. 11월에 들어서면서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예린이와 단둘이 사는 생활이었지만 오히려 더 평온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이야기가 소문이 났는데 다들 제가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한 걸 높이 샀어요. 그해 연말 상간자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 4,500만 원이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그 돈으로 예린이 대학 등록금을 미리 마련해뒀어요.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2025년 현재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6개월간의 치밀한 증거 수집, 법정에서의 승리, 그리고 20년 결혼 생활의 마무리까지. 예린이는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수능을 앞두고 가정사로 힘들었을 텐데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빠가 강하게 대응해줘서 자신도 더 단단해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린이가 있어서 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혼자였다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거든요. 회사 일도 다시 활력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고 나니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직원들도 제가 밝아진 걸 알아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했다는 만족감 때문이었습니다. 20년을 바보로 살았다는 분노보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컸어요. 몇 달 전에는 예상치 못한 연락도 받았어요. 이성민의 다른 피해자였던 한 여성이 감사 인사를 전해온 거였습니다. 제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그 사람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지혜는 아직도 친정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미용실에 취업했다고 하더라고요. 46세에 다시 직장인이 된 거였어요. 예전처럼 사업주가 아니라 직원으로 말이에요. 이성민은 더 참담한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부인과 이혼까지 하게 됐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18년 결혼 생활이 그의 불륜 때문에 끝난 거였어요. 딸은 어머니 쪽으로 갔고 혼자서 작은 원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기분 좋지만은 않았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상처를 입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20년이 30년이 되고 40년이 됐을지도 모르거든요. 어디선가 선을 그어야 했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등산이에요. 혼자서 조용히 산을 오르는 시간이 좋았어요. 49세에 시작한 등산이지만 체력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예린이가 같이 가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원했어요.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49세의 조용한 등산객일 뿐이에요. 그런 익명성이 편안했어요. 지난달에는 뜻밖의 일도 있었어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후배가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후배에게 조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라고.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자신까지 잘못된 방법을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후배는 제 조언을 듣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결국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끔 글을 올려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성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라는 내용이에요. 형님 글 보고 용기 얻었다는 댓글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제 저녁 예린이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새로 만날 사람은 안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20세 딸이 49세 아버지의 재혼을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아직은 생각 없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20년 동안 누군가를 책임지며 살았는데 이제는 저만 챙기면 됐으니까 자유로웠어요. 그래도 좋은 분 만나시면 말씀해달라고. 자신은 아빠가 행복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린이의 말에 미소가 나왔어요. 이런 딸이 있다면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어요. 회사에 가서 성실히 일하고 저녁에는 예린이와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한 삶이었거든요. 억지로 참고 사는 삶이 아니라 제 의지로 꾸려가는 삶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선량한 사람이 당하고만 살면 안 된다는 걸 세상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 경험이 저를 바꿨습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참고 살아온 평범한 남편에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거였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실패했을 수도 있었지만 차가운 이성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남성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진짜 용기예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세요.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선량한 사람이 당하고만 살면 안 된다는 것. 그게 제가 이 모든 과정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